누군가 빠르게 자기가 전 세계적인 직판 채널을 갖느냐. 단일 기술로 앞으로 바이오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걔네들이 하는데 아류를 만들겠다. 전 세계 질환이 12,000개가 있는데 나머지 10,000개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그 회사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하고. 근데 요즘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롯데에서도 진출한다고, 현대중공업인가 어디서도 뭐 진출한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잇따라서 지금 바이오시밀라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게 그러면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들이 막 올라가거든요. 기대감으로. 근데 그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는 이제 롯데 전체 주식이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다. 근데 거기에 투자한 게 2조 원이었더니 예를 들어서 이제 롯데 주식이 30조 원이 됐다. 그럼 롯데 입장에서는 뭐 2조 원 중에서 일단 뭐 1,000억 쓰고 인수를 해놓으면 뭐 20조짜리가 30조가 되면 이익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서는 되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4, 5년 뒤에 경쟁력을 갖느냐 안 갖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바이오시밀라 이 시장도 처음에 그 전에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표로 이제 막 그 뭐죠? 영업을 하실 네. 때 그때는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면서요. 거의 없었고 사실은 뭐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CMO 계약이 다 캔슬돼 가지고 두 개를 하다가 바이오시밀러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남들보다 2, 3년 빠른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아시아권은 특허가 제일 먼저 끝나는 찬스가 열렸고 유럽은 2년 뒤에 열리고 뭐 2년 간격으로 열렸는데 그때 핵심 포인트는 그겁니다. 가격이에요. 가격. 네, 승인은 어차피 받는다고 보고 그 공장도 잘 지어 있고 기술도 가격이 100원인데 바이오 약품의 그 오리지널 직접 코스트는 한 5%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 마케팅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20% 되는 거고 그럼 베리어블 마진이 80%니까 거기에서 원래 그 팔고 계신 분들 오리지널 약 팔고 계신 거나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야, 이 시장은 원래 40조가 있으니까 이거 이익률이 뭐 40% 시장은 40조에 뭐 반값으로 팔면 20조는 있으니까 거기에 네가 얼마 팔면 마진이 만큼 남는다. 그래서 가격과 마진으로 론칭을 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 이제 여러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네. 이 경쟁이 점점 포화 상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까지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던 바이오시밀라가 레드오션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뭐 삼성이나 셀트리온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은 저는 올드한 얘기지만 그때 이제 좀 뭐 7, 8년 전 얘기지만 원래 가격보다 30% 수준으로 원래가 100원이면 바이오시밀러가 30% 수준으로 가면 세츄레이션 거의 70%에 판매하는 오리지널보다. 우리 70% DC 아, 그렇게 와, 갈 거라고. 엄청 싸네요. 네, 그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것이 한 7, 8년 되면은 이제 그런 수준이 왔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뭐랄까 베리어블 마진이 줄어들었으니까 스케일을 5배, 10배에서 그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을 늘리는 거예요. 매출이 5배, 6배 늘어나야 네, 된다. 새로운 약들 공장은 또 비스무리하니까 한 가지 하던 거를 뭐 5가지, 10가지 하는 그런 것들로 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이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이 있으니까 공장을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마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100원에 팔던 거를 이래저래서 하면 30원에 팔면 그러니까 이코노믹 오브 스케일을 늘려야 되고 인도하고 중국은 무조건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때도 그렇게 봤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직판하느냐 그 채널을 통해서 파느냐. 아, 왜냐면 또 영업 조직에다 넘겨주면 또 그게 있잖아요. 네, 그게 3, 40%가 나가니까. 매출에. 네, 그거를 다 주고 나서는 뭐 남는 게 없으니까 결국은 누군가 빠르게 자기가 전 세계적인 직판 채널을 갖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래서 그걸 유지하면은 이제 스케일을 키우면서 단가를 낮추고, 그 다음에 서프라이 체인에서 마진 코스트를 자기 직판으로 하면 자기게 되니까 M&A 인수를 하든 뭐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괜찮을 거고, 그러지 못하면 레드오션으로 갈 가능성이 인도나 중국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들의 그 바이오시밀라 시장에 막 이렇게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어떤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이건 안 좋은 징조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저래면은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츄레 꽉 점점 이 차가니까 그래서 네. 근데 만약 그런 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대로 기존의 강자인 셀트리온이 됐든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계속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네. 경쟁자가 늘어나니까. 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그건 뭐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제약업체는 없어요. 네. 뭐 테바도 있고 뭣도 있고 뭐 쭉 있으니까 그 결론적으로 컴페티션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라를 쓰는 이유, 말씀하신 대로 그 싸니까 네. 뭐 30% 오리지널 약에 비해서 30%밖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충분히 할 만하죠. 효과는 비슷하고. 근데 그럼에도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계속 버틴다는 얘기는 오리지널 약이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비싼 약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팔리는 이유는? 그 친구들도 이미 50% 수준으로 가격을 낮췄어요. 아, 그러니까 100원 했던 거를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70% 팔다. 그러면 얘네들도 비슷하게 낮춥니다. 그때 이미 이익을 많이 본 특허권이 다 만료된 받고, 상황이니까. 네, 개발비도 다 앞에서 10년 동안 다 뽑았으니까 전체 코스트의 뭐 30-40%가 개발비인데 이미 10년 동안 혼자 독점으로 팔았으면 다 건졌으니까 30-40% 개발비는 없어도 뭐 충분히 이익이 남는 거니까 가격도 낮추고 뭐 그래도 충분히 저거 하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의 바이오시밀라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거를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이냐 좀 복잡해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를 만드는 그런 공장들은 미국이나 뭐 캐나다에는 되게 많아요. 그게 뭔가요? 지금 얘기하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만드는 그 공장. 아, 공장. 네, 공장이 뭐 몇만 리터짜리들은 이미 셀트리온이 탄생하기 전서부터 이미 전 세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매니팩처링 기술 자체는 그렇게 뭐 공장은 네, 공장 자체는 그 기술 자체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픈된 기술이었고 완전 뭐 최첨단 기술은 아니었고, 근데 이제 스케일이 뭐 10,000리터냐 뭐 30,000리터냐 뭐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그 인건비나 등등으로 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 많으니까 네. 사실은 그런 걸 사가지고 코스트 계산해서 한번 들어가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 그때 이제 코스트 분석을 굉장히 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뭐 지금도 그 셀트리온 초창기에서부터 그렇게 성장을 위해서 또 경험을 하셨고, 지금도 이제 또 사실 창업을 하셔가지고 네. 그 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당뇨 쪽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이제 인공장기 쪽을 하고 인공장기. 네, 그 중에서 스킨 재생이 있고요. 그 중에서 뭐 화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힐링하는 게 아니라 재생시키는 거. 그 중에서 스킨 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당뇨발입니다. 그래서 당뇨발을 이제 다 승인을 받았고 지금은 이제 막 한 30개국에 막 커머셜라이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판매를. 네, 판매를 지금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 것이 연골 재생.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자가세포를 많이 써서 임상 비용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 다음에 그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로 제가 봤던 거는 단일 기술로 앞으로 바이오가 살아남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기술을 하나 소유했다고 해서 그걸로 나오는 밸류보다는 그거를 연결해서, 그래서 저희는 AI로 상처 모델링 하는데 30분 걸리는데 그냥 사진 하나 찍으면 30초 만에 인공지능이 그걸 자동으로 만들어서
바이오 프린터로 나오면 그걸 상처에다 갖다 붙이면 뭐 재생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가 융합된 기술입니다. 거기에 키포인트는 셀트리온 때 해보니까 임상이라는 게 돈을 잡아먹는 돈도 문제지만은 언익스펙트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환자가 뭐 100명이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와서 맞아야 되는데 안 맞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을 수도 있고 이러한 통제해야 되지만 통제 안 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게 그거에 따라서 이 통계적인 이 확률이 오르락가락 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 들어갈 요소가 많고 또 시간적으로 계속 그걸 체크하면서 잘못됐으면 다시 원점에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뭐 CRO한테 맡겨 놓는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되는 회사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그 CRO한테 맡겨놓고 대리라고 생각하는 회사. 이건 CRO라고 하면은 그 임상 대행회사. 대행회사. 그 회사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이 CEO가 자주 바뀌는 회사. 그거는 저는 거의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흔적들이 있는데 그런 면 중에서 CRO 부분을 뭐 신라젠도 사실은 그랬던 거고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투자했다가 아는 친구가 있어. 니네는 임상을 어떻게 하니 했더니 중국의 CRO한테 맡겼었는데. 그래서 그 이름도 압니다. 타이거 매드라고. 그래서 셀트리온 때 만났던 친구들인데. 그래? 그럼 니네 담당자가 몇 명인데? 여의도에 한 명 있다 그러더라고. 아, 그래요. 그 HB 빌딩에. 근데 그럼 관리는 누가 하니? 그 돈 주면 쟤네들이 해준다. 그날 제가 다 매도했어요. 네, 다 매도했어요. 그럼 가능성이.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참 그게 그러니까 뭐랄까 임상도 정말 아주 강력한 스킬 같은 게 필요한 거군요. 관심이 필요하고. 네. CRO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사람들은 돈 많이 주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바이오 회사가 임상을 근데 작은 회사들은 다 대부분 다 그 CRO에다 맡겨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 아, 자기가 직접 힘들더라도 나가서 거기서 관리하고 그래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오는 레포트만 받아서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전쟁터인데. 그렇죠. 예, 자기는 이 참호에 여기 있어가지고 뭐 스크린만 보면서 전쟁에 이기겠다고 보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그럼 CRO를 이용하더라도 그 현지에 담당 직원들이 파견 나가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체크하고 뭐 그래야죠. 이런 게 있어야 되겠네요. 네, 그게 없으면은 통계치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신약 회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만 체크해봐도 상당히 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단히 죄송하지만 창업자가 교수나 뭐 이렇다. 그러면 그거는 한 드러그 스크리닝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신약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개발하는 연구 네. 차원에서는 그거는 뭐 전체 제가 보기에는 리스크의 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아니고 결국은 그 1, 2, 3, 4를 할 수 있는 임상 부분도 한 3분의 1이고 그다음에 RA 뭐 허가 받는 부분도 한 3분의 1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중에 반 이상이 마케팅할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그 바이오 벤처 쪽에서 그런 팀 구성이 돼 있느냐. 처음부터는 안 돼 있겠지만 그런 거를 잘 보지 않으면 그냥 뭐 이 새로운 신약을 받아서 뭐 뉴스에 나오고 논문에 실렸다. 어쩌라고. 관계 없다고. 굉장히 리스크한. 그러니까 높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글로벌 뭐 암 임상 학회가 됐든 네. 여러 가지 학회들이 글로벌리 열리게 되면은 그때 거기에 논문 발표하는 기업들의 주가는 확 올라가거든요. 네, 발표 기간에는. 그거 전체 판단할 지수의 4분의 1도 안 된다고 봐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있는 거군요.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상을 얼마나 타이트하게 회사가 관리하고 체크하느냐. 그게 하나. 그래서 오케이가 나면 그다음에 이거를 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영업. 근데 네. 대부분은 영업 능력이 없지 않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데 그 라이센스 아웃도 이건 능력이거든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게라도 팔 수 있다는 게.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경험이 있는 바이오 기업이냐 아니냐 이것도 큰 차이가 있다. 아마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누구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4단계로 봐야지 그 중에서 뭐 논문 하나 발표했다 뭐 하나 했다 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건 그 창업 그룹과 그다음에 이제 VC 그룹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쫙 올려놓고 기관이 마지막에 이제 개미들한테 팔고 자기 털거든요. 털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이제 제3의 뭐 화장품이 됐든 뭐 이상한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거의 10분의 1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도 이제 경쟁이 워낙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암이 됐든 항암제 혹은 뭐 어떤 뭐죠 백혈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질병에 대해서는 이미 신약들이 충분히 나와 있다. 그래서 희귀 질병 같은 그런 틈새 시장이 공략해야 되는 어떤 차기 먹거리 아니냐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 뭐 틀린 것도 말씀은 아닌데요. 예를 들면 사실은 바이오 쪽이 대단히 쉬워요. 그래요? 왜 쉬우냐면 경쟁자의 모든 파이프라인이 이 주주 보고서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FDA 들어가면 언제 임상 끝난다는 거 다 나와 있고 EU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회사라 그래도 거기에 상대편이 뭘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바이오 회사나 제약 회사 그 뭐 파이전이 뭐 한국보다 예산보다 더 쓰는 거니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의 뭐 삼성 정도도 의미가 없어요.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려면 걔네들하고 정면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없고 결국은 이제 마주치지 않는 정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좀 조사를 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걔네들이 하는데 아류를 만들겠다. 이거 투자 대비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힘들고 거꾸로 걔네들이 안 하는 뭐 삼성바이오로스나 뭐 여기도 그렇죠. 걔네들이 안 가는 지역에 가서 선점하는 게 유일하다고 보고. 시장 자체 그러니까 나라도 질병이 됐고 예를 들면 질병 아까 얘기한 희귀 질환도 그럴 수 있고 네. 뭐 저런 것도 있는데 희귀 질환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전 세계 질환이 12,000개가 있는데 지난 100년 동안 2,000개 정도로 개발됐고요. 나머지 10,000개는 아직도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개발돼야 될 게 많군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하나 하는데 투자비가 똑같이 1조 원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 시장들은 100만 명, 뭐 1억 명이 있었는데 이거는 50만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페이백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식약청에서 미국 식약청에서 이제 오판드로 그래가지고 야, 넌 이상만 해서 좀 개발해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인당 개발비는 그 오판드로그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팔아서 회수할 수 있는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결국은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페이션트의 풀이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그걸 이상까지 받는데 패스트 트랙으로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냥 뭐 저거다 하는 부분들은 아마 좀 그러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거네요. 그 고객이 얼마나 있냐.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라 개발비는 똑같아요. 똑같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희귀 질환의 약값이 뭐 엄청나게 비싸다 이런 게 그런 이유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뭐 조금 임상 비용이 뭐 몇천억은 좀 줄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바이오시밀라,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이 개발되고 10년이 지나면 바이오시밀라를 개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그때 알았는데 미국은 등록하고 나면 못 빼고 하면 14년 동안 특허가 유지돼요. 14년. 네,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 모르겠는데 그때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남는 게 원래 20년인데 못 빼고 하니까 14년 남고 서유럽은 12년, 아시아 쪽은 10년. 그래서 2년 터울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제일 먼저 오픈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 세계적으로 잘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그 신약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해서 대박을 노리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체크는 해야 리스크가 확 줄어들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회사에 투자를 하려면 아마 뭐 어떤 뭐 증권회사가 뭐 좋다, 그다음에 뭐 뉴스에 나온 거를 보고 하면은 한 80~90%는 되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한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공부를 하고 한 기업에 대해서 한 기업에 대해서 원천 기술이 뭐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그냥 뭐 야 이거 뜬대더라 뭐 아스코에서 뭐 논문 나와서 뭐 어쩌더라 확 올라간다. 이거는 거의 다 낚인다고 볼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바이오 위상 그때 글로벌리 되게 인정을 받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역전이 됐어요. 상황이 그 뭐죠? 우리 그 백신 뭐 이제 백신 전국에서는 우리가 확 떴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위드 코로나 가는 과정에서 네. 그 다음에 다시 좀 그쪽이 먼저 되고 우리가 좀 백신이 부족해가지고 네. 어려웠잖아요.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 글로벌 인식은 어떤 건가요?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건 뭐 약간 정치적이긴 문재인 대통령 앞에 가서 데모하는 그룹이 딱 2개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나는 태극기 부대, 죄송합니다. 하나는 백신 맞아서 돌아가신 분들의 부모. 그러니까 백신이라는 것 자체는 맞아도 걸리는 거고 바이러스는 뭐 10번만 하면 변이가 되니까 그걸로 예방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터미널로지 파라다임은 뭐냐면 대량으로 나서 70% 정도가 그냥 저거 하고 30%는 어떻게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백신 물론 RNA로 만들긴 했지만 그건 대량 생산, 대량 치료의 파라다임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대량 생산, 대량 이 파라다임을 전 국민한테 다 저걸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건 통하지 않거든요. 펀더멘털리 안 통합니다. 그러려면 계속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맞춤이나 그러니까 그게 소급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한국민은 다 백신 하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몇천 명이 뭐 퀘션이 뭐 달고 죽은 사람 안 되는 입증이 되니 안 되니 하지만은 결국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문제가 리갈리 굉장히 빅 프로블럼이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해서 사람한테 했더니 의료사고가 났다. 요새도 뭐 등등 그렇죠. 나오죠. 그거를 이제 MMO 하니까 의료협회나 뭐 의사협회에서 프로텍션 하는데 미국의 의료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높은 이유가 뭐냐면 나 이거 한국에서 100원 받는데 미국에서 200원 받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200원 받다가 한 명이 의료사고가 슈가 걸리면 이 사람은 200원을 물어내는 게 아니라 2억 원을 물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 리갈 뭐 한 번 걸리면 몇백억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들도 아시죠. 징벌적 손해배상. 네, 그래가지고 그 코스트를 여기다 안 해놓으면 의사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의료비보다 이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한국에 지금 안 나타나서 그렇지 결국에 가서는 대량 생산해서 저 사이드 이펙트로 나오는 리갈 이슈들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되게 많다. 이거는 코로나 백신만이 아니라. 네, 그거는 전초지. 앞으로는 결국은 자기 아들이나 뭐 와이프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넘어갈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안 되니까 오죽하면 전 대통령 아무 상관도 없는 그분한테 가서 근데 그거를 가볍게 볼 얘기가 아니야. 앞으로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크게 보면은 대량 생산해서 뭐 저거 해서 하는 부분보다는 이렇게 맞춤 쪽으로 프리시즌 메디슨 쪽으로 가는 것들이 한국의 바이오 산업에서 하나의 워칭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 한 가지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잘하는 게 IT니까 디지털하고 뭐 컴바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플랫폼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아직
그 전 세계에서 안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워칭해서 융합해서 봐야지 하나만 가지고 해서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효율적으로 생각해 왔던 대량 생산, 그러니까 가격 낮추고 네. 대량 생산을 통한 경쟁력 네. 혹은 가격 그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러한 전략은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점점 줄어들 어려워질 가능성이 것이다. 많다. 그게 아마 그래서 그걸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한 10년 내다보고 해야 되니까 어떤 맞춤이나 프리시즌 메디슨이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서 그런 쪽으로 가는 바이오 산업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워칭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말씀 들으니까 미국의 그 바이오 기업들 가운데서 그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뭐냐면 유전자 검사를 해주는 기업들이 뭐, 네. 예, 그 뭐죠?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기업들이 그 우리 그 텔레닥 같은 회사들이 뭐죠? 그 원격 의료, 네. 원격 진료 회사들을 인수해가지고 맞춤형으로 뭐 이렇게 해나간다. 뭐 네. 이런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나스닥에 있더라고요. 네. 들 저희 회사도 그런 쪽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자회사 중에 하나가 싱글셀 RNA 그러니까 우리가 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서 나온 게 타겟 세라피인데 그 타겟 세라피를 마저도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RNA를 또 분석해 보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돼야 이게 제대로 된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앞으로 되게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전에 어떤 거기에 다이그노시스를 미리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위험 수준을 넘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닝을 해서 미리 프리벤션 할 수 있는 그런 것. 그 예전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 자신이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어머니도 그래서 돌아가셨는데 확률이 뭐 몇 퍼센트 이상 네. 그래서 먼저 선제적 치료를 절제 수술을 받았었잖아요. 그게 네.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분석을 하고 그 자신의 유전자에 맞는 맞춤 치료 혹은 맞춤 약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세대로 갈 것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거 맞는 얘기인데 10년 전 얘기고요. 아, 이건 10년 전 얘기예요?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브리카라는 유전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유방에 이 가슴에 브리카가 있으면 이게 암이 발생할 거다.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라고 했는데 싱글셀 RNA 분석을 해보면 그게 원인인지 결과인지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싱글셀 RNA라는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은 그 DNA RNA는 여기 레벨이고 그거에 이제 스닙스라 해가지고 그것이 또 이 몇십만 개의 스닙스가 있는데 그거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뭐 어떤 항암제를 맞았는데 이 항암제가 저항할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항암제가 듣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또 이제 내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DNA 분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네. DNA 아래쪽에 그 세포 네. 여기까지로 이제 점점 기술이 발전이 저희 된 거군요. 싱글셀 RNA 레벨로 넘어와 있고. 그걸 싱글셀 RNA. 네. 그래서 mRNA로 한 게 백신이고 그다음에 셀 안에 연예는 그냥 옛날에 그 DNA 검사는 아무 데서나 뽑아요. 그래서 침뱉으라고. 침 뱉기도 하고 하면 너의 몸에 있는 것은 평균치가 같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보면 다 안다. 근데 보니까 셀마다 RNA가 2만 개 있는데 이게 한 1, 2%가 달라요. 근데 그 1, 2%가 인간의 독창성을 유지해주고 저항성이나 이런 것들을 저거 하니까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하려면 사실은 셀 하나를 우주로 보고 거기에 있는 2만 개의 위성들을 다 분석을 해야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 여기까지 와 있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진입 단계인가요? 아니면 이미 상용화될 수 상용화돼 있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가지고 뭐 1,000만 원급이니까 병원에서만 주로들 쓰고 있는데 앞으로 가격이 좀 낮춰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 검사를 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유전자에 맞는 치료약이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항암제가 4종류가 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가 뭐 이런 저런 검사를 해서 그 중에서 제일 맞는다는 거를 조치를 하는데 그게 맞을지 안 할지 모르고요.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반드시 재발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술하고 나서 조직을 꺼낸 다음에 거기서 셀 하나에서 그걸 했더니 재수없게도 특정 유전자가 뭐 있다. 이거는 2, 3년 내에 재발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조치를 해나가야 이게 서바이벌 레이트가 좋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하여튼 오늘 그 현장에서 직접 이 바이오 비즈니스를 그 사실 창업자의 관점에서 여러 차례 하셨던 분 그리고 성공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는 것 같은. 죄송합니다. 하는 게 별로 없는데. 네.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로킷 헬스케어 유석환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